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국 소속의 우크라이나 자문이 탄핵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의 유명 앵커는 우크라이나 전화통화는 국가안보에 위협했다고 증언하는 그가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조롱합니다. 같은 이민자 출신인 한인 좌뉴 교수는 그는 간첩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과 백악관이 주장하던 탄핵 전체 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법적 이유가 모두 고려된 결정입니다. 하원과 상원, 백악관까지 모두 민주당에게 뺏길 수 있다는 공화당 내부의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아이시스 지도자 바그다디가 자폭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에 참여한 개와 러시아에는 큰 감사를 하고 정보를 준 쿠르드족은 뒤로 돌립니다. 그러다 쿠르드족이 바그다디 자문으로부터 바그다디의 속옷을 입수하는 등 쿠르드족의 개입으로 성공한 작전이라고 밝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바그다디를 이을 또 다른 아이시스 고위층 멤버도 사살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일반인들은 오사마 빈 라덴이 살해됐을 때처럼 반응하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도 이번 일로 크게 오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충성도는 여전히 높아 어제도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세계의 큰 자동차 회사들이 백악관과 캘리포니아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토요타 등은 백악관을 선택했습니다. 석탄 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구제금융을 달라고 로비했던 탄광 회사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진화 당국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바람이 잦아드는 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술품이 있는 게리 센터는 센터의 방화 시스템을 시험할 때라고 자신하면서 스페이스를 인근 화재 진화팀이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자문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입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군에서 일을 했고 이라크 전쟁에도 갔고요. 그래서 이제 퍼플 메달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의회에 뭔가 대통령의 탄핵 절차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으로서 이 육군 중령이 유니폼을 입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 자체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군인 생활을 하고 나서 국가안보위원회요. 외교관 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외교 관련 일을 했는데 훈장 같은 것들이 다 달려 있었고요. 이 군복에 말하자면 탑 우크라이나 전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탄핵 증인 가운데 처음으로 7월 25일 문제의 전화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게 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에 따른 전화 7월 25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조사해라. 그래야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전화를 들은 사람이고 25일 전에 7월 11일에는 10에는 EU 대사, 유럽연합 대사도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역시 정치 라이벌을 조사하라고 대통령의 그런 것을 한 미팅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지금은 비공개이기 때문에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한 것을 내놓은 것 보면은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전화도 염려스러웠고, 그래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듣고 이렇게 아마 작성한
설명하는 그 임무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국가안보위원회 본인의 보스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번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나는 애국자고 나라를 지키려는 신성한 의무감을 갖고 이 같은 그 증언에 나온다. 이 사람이 현재 백악관의 전이 아닙니다. 이 former X가 아니라 현 그 백악관 관계자인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전 관계자들, 뭐 탑 외교관이었던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이었던 윌리엄 테일러나 아니면 전 국가안보위원회의 또 다른 그 피오나 힐이라든가 내용은 같고 우크라이나 전화 문제가 있었다. 이건 부적절하다. 외국 정부의 미국 시민을 조사하라고, 그것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중령이 얘기하기를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또 줄리안이가 거짓말까지 섞어서 이런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아니고, 군인으로서 나는 그 내가 현재 그 백악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 하면서 현재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팍스에서는 증언이 오늘 아침에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기 전부터 막 비난을 하고, 오늘 아침에 팍스 앤 프렌즈에서도 비난을 했지만, 저는 어제 저녁의 것을 더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팍스 앤 프렌즈의 브라이언 그 킬미드나 똑같은 얘기를 로라 잉그레엄도 했는데, 이 사람이 구소련에서 태어났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 거죠. 나중에 이제 구소련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으니까 구소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연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팍스의 로라 잉그레엄도 아니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미국 대통령의 인터레스트, 미국 대통령의 이해와 반대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건 충성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로라 잉그레엄이 얘기를 했거든요. 팍스의 로라 잉그레엄. Because Colonel Vindman emigrated from Ukraine along with his family when he was a child and is fluent in Ukrainian and Russian, Ukrainian officials sought advice from him about how to deal with Mr. Giuliani, though they typically communicated in English. Now, wait a second, John. Here we have. 네, 여기 존이라는 사람이 하고 존도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이 사람이 한인, 지금 버클리에 있죠? 그 존유 교수입니다. 고문도 합법이라고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에 국무부에서 그 같은 그 조언을 부시 대통령에게 했었던 존유인데,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뭐 이 사람 우크라이나 그 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그런데 영어로 뭐 줄리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와도 대화하고, 이게 좀 뭐 웃기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존유는 뭐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자문이었기 때문에 때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간첩 행위라고도 한다라고 존유는 얘기를 합니다. Some people might call that espionage, but it doesn't actually seem to add any new facts to what we know. If in terms of 바로 지금 이 전화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육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중령 알렉산더 빈드먼은 3살 때 우크라이나, 당시에는 구소련이었던 그때 부모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존유 교수가 몇 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1967년생인데요. 어렸을 때 이민을 왔으니까 아마 maybe 그 알렉산더 빈드먼보다 더 늦게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 빈드먼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뭐 우크라이나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도 막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를 했거든요. 아마 어쩌면 그리고 또 다른 그 게스트도 있었는데, 어쩌면 로라 잉그레엄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팍스에서 이민자에 대해서 니들이 뭘 알아? 우리 백인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존유도 어나더 이슈가 닥쳤을 때 너도 코리안이잖아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 이슈지만 공교롭게도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이 증언을 하고 그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둘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가 될 겁니다.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동안 계속 공화당에서 공개해라, 투명하지 않다, 백악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비공개로 하다가 그래 공개하자라고 하고 공개라는 게 결국은 전체 의원들, 하원 의원들에게 앞으로 절차를 더 나가기 전에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계속 할까 하지 말까 하는 것,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투표로 보여준다는 건데, 지금까지 두 번 있었던 예전에 앤드류 잭슨은 빼고요. 닉슨이나 클린턴 시대에도 이렇게 전체적인 투표를 하고 하진 않았고 지난주에 연방 판사도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낸시 펠로시는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지금까지도 하래야 해라 했는데 안 한 것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다 나온 거죠. 오늘까지로 다 나오고, 그 전에는 이것이 그 전체적으로 할 때는 다 공개하고 미국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뒤에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증인들이 서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증인들끼리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해서 비공개로 했고, 이젠 할 것 다 했으니까 한다 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죠. 한 가지가 있고, 공식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화당의 압박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압박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가장 셌죠. 공화당의 정치인들 40명이 그 청문회장에서 공개해라 하면서 피자 먹고 5시간씩 청문회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 40명 가운데 13명은 사실은 이 탄핵 소위원회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일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중령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도 한 사람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록, 자료 같은 것도 받아야지 되는데, 낸시 펠로시는 그래 우리 그럼 공개 청문회 하면서 투표 다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지만, 그러니까 백악관도 더 내놓을 것 있으면 내놔라. 뭐 이런 그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뭐 할만하니까 한다 하는 게 전반적인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공화당이 다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원과 하원 백악관에서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전멸할 수도 있다 하고 걱정하는 그런 무드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시오스가 뭐 여러 자료와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경제가 이렇게도 좋은데, 그리고 공식적인 탄핵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지금 공화당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하원의 경우는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선거에 나가지 않고 은퇴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텍사스 교회에서 많아서, 텍사스 교회에 뭐 예를 들어 그 여성들, 공화당 백인 여성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텍사스다 해서 텍사스에서의 뭐 탈출하는 그 형태로 엑소더스가 아니라 텍소더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원에서 뭐 200명이 안 되는데 연방 하원 의원 공화당이 19명이 선거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소수인데. 그러니까 하원은 당연히 내년에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화당이요. 상원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전한 듯 느껴졌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화통화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기금 모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돈이 모든 것을 보여주죠. 미국에서는. 돈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지지해서 이슈 때문에 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얼만큼의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될 때는 그 사람이 당선돼야지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화당의 지금 정치 자금이
상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이 민주당보다 조금 높고요.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50대 50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전반적인 지지율이 50% 미만이지만 워낙에 그 똘똘 뭉쳐있는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될지, 이 탄핵이 어떻게 돼갈지, 그렇게 될 경우는 이 대통령 자리도 50-50일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 자리가 민주당이 가면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3석만 더 가지면 다수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7대 53, 공화당이 53인데 3석 더 가지고 오면 50대 50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면은 부통령이 항상 투표를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석만 더 가지고 오면은 상원도 민주당이 이기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화당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상무부의 그 어떤 그 시니어 그 정치 전략가가 얘기하기를 악시오스에 제가 지금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라든가 아이오와도 참 중요하죠. 메인 이런 주에서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이 공화당보다 훨씬 많은 선거 기금을 모아서 보통 미국에서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요. 내년도에 대선을 포함해서 많은 선거가 있으면 보통 올해는 땡스기빙 데이가 끝나고 나서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지금 뭐 민주당이 돈을 많이 모으는 애리조나라든가 아이오와라든가 메인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텔레비전 광고, 민주당 광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의 최고 그 리더를 자폭하게 했는데도 또 세컨 리더를 또 살해했다고 하는데도 왜 거기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은지 뭐 그런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는 많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아지, 개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부 바크 알 바그다디가 숨졌습니다. 아이시스의 리더가. 그런데 지금 쿠르드에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숨지게 됐는가 그날의 작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요일에 미국의 이제 그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그가 결국은 그 개가 쫓아가서 터널로 가는 것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자살조끼를 폭발시키는 것에 성공을 한 거죠. 해서 이제 3명의 자녀와 함께 그 숨졌는데 그 아부 바크 알 그 바그다디가 어떻게 이렇게 숨지게 됐는가? 그의 안보 자문들 항상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의 안보 자문들이 바그다디의 속옷을 일단 훔쳤고요. 그걸로 그가 바그다디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속옷을 훔쳐서 쿠르드 정보팀과 그동안 쿠르드족,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버려버린 쿠르드족과 연관을 하면서 이제 그 또 한 명이 안보 자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접촉을 해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쿠르드 그 바그다디의 말하자면 바그다디의 부하죠. 부하가 플로어 플랜까지 다 만들어서 도대체 그 집에 숨어 있었을 때 가드가 몇 명인가, 바로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해서 이렇게 될 경우 터널이 있고 하는 것을 다 알렸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쿠르드족에게 정보를 준 쿠르드족과 또 CIA가 같이 일을 했죠. 거기서 그 어드바이저가 급습 현장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군이 떠날 때 같이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쿠르드족이 직접 밝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이 5년 동안 그동안 아이시스와 싸웠는데 11,000명에서 12,000명이 숨지고 미군 3명에서 5명 숨지는 동안에 그리고는 아이시스 거의 잡았다 하니까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족이 있던 그곳에서 언젠가 그곳에 있으면서 미국을 도우면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으려나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딱 버리고 우리 다 아이시스 잡았잖아 떠나려고 떠나고 있었고 나중에 계획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내에서 비난이 일자 이 사람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잡고 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고맙다고 얘기한 게 모스코바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군견이죠. 개에 대해서 너무 뭐 충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 개까지 부상당해서 지금은 완치됐다고 하던데요. 해서 그 트위터에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그 개를 키우지 않는 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하고요. 개에게 너무 아주 어제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크루드족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거의 9분 정도 되는 연설에서도 그냥 뒤에 러시아, 터키 다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크루드족도 정보를 공유해줬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크루드가 우리가 그의 속옷까지 훔쳐내고 그 플로어 플랜 같은 거 다 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걸 잡았어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그 개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쫓아가니까 결국은 자폭하고 말았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이 바그다디는 개처럼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중 삼중성으로 아무튼 개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이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뭐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절규하고 crying, screaming 죽을 때 그렇게 비겁하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이런 부분인데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오버액션을 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8분의 그 일요일 아침에 그 국민에게 말하는 아이시스의 그 최고 그 리더를 잡았다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본 그 비디오에는 오디오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게 그날부터 바로 그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는 보도가 됐는데 제가 미국 매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고요. 오디오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오디오는 현장에 있는 그 군인들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자들이 보통 이런 그 발표를 할 때 뭐 누가 죽었든 죽음은 그렇잖아요. 물론 적이 죽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most wanted 테러리스트가 숨졌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세계가 좀 더 안전해진다는 이유로 아주 근 뉴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뭐 개처럼 죽었다 울고 훌쩍이고 절규하고 비겁하고 이렇게 그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공화당조차 불편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계속 국방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같이 봤으니까요. 상황실에서 난 모른다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가 그렇게 울부짖고 훌쩍이고 절규했는지 합참의장에게 물어보니까 합참의장도 나 그거 모르겠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합참의장이 얘기를 하네요. 오디오가 없어서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대통령이 그 현장에 있었던 특수군에게 직접 들었다면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특수군과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했다면 합참의장이 모르겠습니까? 국방장관이 모르고 합참의장이 모르는 채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그 현장에 있던 특수군과 같이 그 뭐 전화를 한다던가 대화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없었다. 이게 정확한 얘기가 될 테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군인이 돌아와서 그리고 군인과 대화를 했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는 내가 그 현장 그 특수군과 직접 통화를 했어라고 얘기할 법하죠. 그 50% 이상인 것 같죠. 확률 자체는. 아무튼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의 여러 가지가 좀 그 일을 잘 해놓고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잘해놓고 왜 뒤처리를 저렇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듣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영공은 열어줬지만 무슨 작전인지도 몰랐다고 하고 러시아는 심지어 그가 숨졌는지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감상적일 수도 있는데 적을 볼 때도 미국은 이제 그 테러리스트, 미국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잔혹하게 사람을 처형하고 했었던 그 최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바그다디가요.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그 득이냐 실이냐 할 때 누구나 생명체 인간이 숨지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으로 볼 때는 이제 누구나가 그 공통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불고 절규하고 개처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네요. 자폭을 했잖아요. 보통 장수들이 적장의 손이라든가 아니면 적의 졸개의 손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끝까지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모든 역사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노부가나를 예로 들어보면 노부가나가 정말로 군인들이 저렇게 올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의 그 와이프가 지켜주고 이렇게 하고 자신이 저 졸개들의 적군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이런 적은 적이지만 그런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 아이시스의 바로 이 바그다디도 개에 물려 죽었거나 특수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렇게 죽기 전에 아이들도 죽이면서 자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의 죽음이 개 같은 죽음이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꼭 뉴스적인 그런 시각 플러스 다른 게 조금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서도 조심스럽네요. 어차피 드린 말씀 제가 어쩌겠어요. 중요한 건 이건데 왜 아이시스의 우두머리를 그렇게 자폭하게 했고 그래서 그가 숨졌고 또 아이시스의 그의 후계자도 이 후계자가 숨졌다는 얘기도 사실은 뉴스위크는 어제부터 보도를 했는데 백악관이 아무 얘기를 안 하길래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의 후계자도 숨졌다고 하고 항상 제2, 제3의 후계자들이 있으니까요. 그 조직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 사람이 숨지느냐 숨지지 않느냐가 어떤 땐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아이시스는 워낙에 자신들의 이념으로 나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수장 한두 명 갖고 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자 한두 사람 없어진다고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뭐 미국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작은 그런 그 조직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이 숨졌을 때는 사람들이 텍사스에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와 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그 비장하게 연설하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문 뒤로 나간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와 하고 뭐 술집에서 어디서 이제는 정말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때 오바마의 지지도가 5%포인트 바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이번에는 2명이나 숨졌는데도 그렇지 않느냐면은 그 당시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9.11 사태에 직접 그 뒤에 있었고 해서 미국인들이 수천 명이 숨진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이 아이시스가 저쪽 그나마 멀리 있는 아이시스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는 사실은 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그다디가 숨진 것은 오사마 빈 라덴이 숨진 것에 비하면 그저 그 뉴스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그 성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하겠지만 아무리 선거 캠페인을 해도 국민들에게는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영향은 이제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몇 시간 뒤에 그 내셔널 파크 워싱턴 DC라고는 하지만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도 안 됩니다. 뭐 한 5% 될까요? 그냥 민주당인 거예요, 거기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군인들을 소개할 때 박수 막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모습이 그 스크린에 보이니까 부하고 그를 감옥에 가도 이런 모습을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와 부 이러니까 좀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하다가 얼굴이 쫙 굳어지는 게 그대로 스크린에 보였거든요. 그 뒤에 계속 이제 그
그를 가둬 락힘업 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그 단어를 돌려받은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현수막 같은 것도 보였는데 탄핵을 위한 재향군인 이런 현수막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시스의 우두머리를 잡고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이 이런 그 대접을 받았다고 할까요? 거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이렇게 지금 반으로 쪼개져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보통 잘 나가지 않아요. 본인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는 쪽만 갑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내셔널 볼파크 처음 간 거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도 다른 대통령들은 좀 다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에 오바마 같은 경우는 가끔 백악관 안에만 있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가서 이름 없는 뭐 어디 작은 데 가서 핫도그도 사 먹고 뭐 이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절대 그런 것 안 하죠. 유일하게 트럼프 호텔에만 가는데 이번에 아마 느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의 지지층과 그렇지 않은 층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지금 왠지 오늘 조금 한번 풀어지니까 계속 풀어지네요. 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을 한 그 개는 다른 일반 보통 가정에서 사는 개들보다는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고 혹독한 규율 안에 살면서 이제 그 개가 먼저 바그다디 근처로 가면서 그 분위기를 알리는 거죠. 뒤에 사람 군인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 군인을 특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가 한 발짝 앞에 가는 겁니다. 물론 냄새 맡고 사람 찾아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위험을 먼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먼저 다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무를 완성을 하고 훈련을 지난 몇 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크지도 않아요. 몸집이. 그런데 이 개가 이렇게 대통령이 너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또 군인들에게도 너 잘했어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개보다 해피할까?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본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좀 그 주인 어떤 때 주인 얄미우면 훈련 받았어도 아무데다가나 막 똥도 넣고 막 얄미우면 주인 얄미우면은 모두 좀 찢어놓고 이런 느슨함이 있는데 이 개는 사실은 생명을 바치면서 앞에 가서 그런 것을 해야지 되고 그런 작업 의무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는 너 정말 충성스러워 이런 거 어느 삶이 더 해피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동차 회사들도요 편이 갈렸어요. 캘리포니아 편이냐 아니면 백악관 편이냐 해서 새로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백악관 편이고요. 혼다, 포드, BMW, 볼kswagen은 캘리포니아 편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오염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연료 효율성을 높여라 하는 거잖아요. 클린 에어 액트라는 게 있어서 2025년까지 오바마 시대 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혼다나 포드나 BMW나 복스웨건이 전에 비밀리에 몇 주일 동안 미팅을 한 뒤에 우리는 캘리포니아주를 따르겠다. 미국에서는 교통 분야가 온실가스 오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생각하는 캘리포니아는 이 환경을 꼭 세상을 보호하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산업으로 수입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는 혼다나 포드, BMW, 복스웨건도 마찬가지의 전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다도 전기 자동차하고 포드도 복스웨건 같은 경우도 전기 자동차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싸게 어떤 경우는 손해 보면서도 전기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했는데 BMW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제너럴 모터스나 도요타,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포드가 플렉스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하고 그러면 그 분야의 일자리도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트럭에 포커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승용차 같은 것은 안 만들고 그렇게 픽업 트럭
뭐 오염도가 조금 높은 것을 만드느냐 아니면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편이냐 백악관 편이냐가 딱 그 갈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시대 때 뭔가 좀 연료 효율성 높이고 연료 효율성 높으면 가솔린 조금 써서 돈 절약할 수 있고 오염 덜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안 돼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곤란하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가 타협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과 이제 선거도 보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느냐 재선이 되지 않느냐는 미국의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뭐 등등등등등등등 플러스 미국과 세계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 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 가까울 테고 연료 효율성 높여라 할 테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런 거 무슨 소용이야. 예, 뭐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그런데 또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마켓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12개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주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연료 효율성을 높인다. 연료 효율성을 낮추는 게 미래겠어요.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게 미래겠습니까? 물론 시작할 때는 개발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겠죠. 또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완전히 더 많은 돈을 써야지 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적어도 한 국가가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이런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환경국이라든가 교통국이라든가 전부 대통령 쪽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대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뭐 광산 석탄 그 탄광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민간으로는 가장 큰 회사고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로 큰 그 탄광이죠. 네. 석탄 그 업계, 석탄 회사가 머레이 에너지, 사람 이름 땄네요. 그 로버트 머레이, CEO도 그만둔다고 하는데 결국은 파산 챕터 11 신청을 했습니다. 페이먼트를 너무 못 내서요. 이 돈 빌린 곳에 빚이 지금 27억 달러가 있는데 크레딧 주는 사람들과 3억 5천만 달러 받고 그리고는 이제 구조조정하기로 이 크레딧 돈 주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당연히 이제 뭐 인원 삭감이 있을 테고 할 텐데 지난 1년 사이에 이렇게 그 탄광이 파산을 하는 8번째입니다. 결국은 에너지 업계도 자동차 업계가 전기 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석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도 2016년도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coal is back. 그 석탄은 돌아온다. 그리고 석탄은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탄광이 있는 지역에 처음에는 뭐 몇백 명, 1000명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CEO도 로버트 머레이도 지금 이제는 CEO 자리에서 내려오고 뭐 다른 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기는 하는데 대통령과 친해요. 친해서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어떤 로비냐면 연방 베일아웃을 좀 해주라. 2008년도, 9년도 그때 자동차 업계에 구제금융 줬듯이 돈 좀 줘라. 우리 빚 있는 거 탕감해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동차 업계는 딸린 식구가 얼만큼입니까? 그때는 too big to fail. fail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 빨고 있기는 너무 이게 커 하니까 부시 시대에 구제금융 받아놓은 걸 오바마 시대까지 이어갔었고 했던 거지만 이 탄광업계, 석탄업계는 too big to fail이 아니라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업계라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탄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반 정도 쓰였는데 지금은 25%고 내년이면 22%랍니다.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어제 그 대통령이 인기가 많아요. 공화당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가서
뭐 국제 경찰국장 컨퍼런스라는 데 가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이요. 뭐 아프가니스탄보다 시카고가 더 위험하다. 최근에 시카고는 범죄율이 10% 이상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니까 시카고 경찰국장이 거기 또 안 갔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그 자리에서 시카고는 틀려먹었어. 시카고는 도시고 하니까 좀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두 번이나 선거기금 모금에 갈 수 있어서, 하나는 시카고에 트럼프 호텔이 있는가 보죠. 거기서 4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고, 저녁에도 또 모았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금 모으는 데는 뭐 민주당이 물론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 민주당 어느 후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캘리포니아주 지금 15군데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진화가 되고 더 번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가주, 중가주 할 것 없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전력 공급도 못 받고, 소노마 카운티는 그래도 좀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게리 센터가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바람 때문에 북가주보다는 남가주 쪽입니다. 게리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터프루프 가 아니라 파이어프루프, 워터프루프는 물론이고요. 이 내화성 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을 그 게리센터 저 산꼭대기에 지을 때 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테스트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게리센터가 원 오브 더 세계에서 이런 예술품 같은 것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 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정도냐면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네요. 게리센터 가면 아주 춥잖아요. 전부 돌로 돼서. 그게 파이어뿐만이 아니라 그 연기 같은 것도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그 라임스톤이니까 뭐 불에는 아주 강한 것이고요. 석회암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강철로 지붕에도 전부 돌로 돼 있고 해서 불 붙을 염려가 없고,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다 알아서 그렇게 해놨고, 또 그 게리 센터에 작은 무슨 정원 같은 것도 있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수백만 갤런의 물 탱크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불이 나면은 금방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불이 붙을 수가 없고요. 24에이커라고 하는데, 또 이미 어제는 뭐 원래 문 닫는 날이니까 그렇고 이번 주 전부 문을 닫는데, 안으로 그 공기 시스템을 잘 해놔서 절대로 연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전부 그 연기가 들어가면 작품이 다칠 수 있으니까 모든 방 문 닫혀 있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파킹랏이라든가 그런 곳을 뭐 소방대원들이 한 600명 정도가 이번 주 내내 쓸 수 있도록 해놨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유기농 서리태 검정콩으로 직접 만들어 검정콩 순두부 시대를 열고 있는 수라원 순두부,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알라바마주에서 1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려던 법이 지금 그 연방 판사에 의해서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 강간에 관한 게 아니라 낙태에 관한 건데,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해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런 강한 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공화당 주지사가 오케이,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입니다. 2019년인데요. 강희신이었습니다.